장진호의 일기장 얼어붙은 기억 속에서 피어난 이름들. 영하 40도.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온기가 닿는 모든 것이 비명이 되어 얼어붙던 지옥, 장진호. 1950년 그의 겨울의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네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조차 얼어붙었습니다. 슬퍼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사람들은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만으로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들이마신 공기가 폐를 찌르고 내뱉는 숨은 순식간에 하얀 서리가 되어 속눈썹 위에 얼음 알갱이로 맺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형벌처럼 느껴지던 그 시간들. 그 아비규환의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땅 위를 비틀거리며 걷던 12살 소녀 순이가 목숨보다 소중히 품에 안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식량도 금부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때 묻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 김창식, 이윤숙, 김영호. 소녀는 감각을 잃어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들을 어루만졌습니다. 혹여 이 눈보라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목소리를, 체온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이름마저 지워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는 것을 소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70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눈 속에 묻혔던 그 소녀의 간절한 약속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세상은 그의 겨울을 기적이라 부르기도 하고 비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직접 걸었던 이들에게 장진호는 그저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어둠이었습니다. 거기엔 영웅도 패배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키려 했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평양에서 보냈던 그의 가을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대동 강변의 버드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닥칠 운명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란봉 언덕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은 어디까지나 푸르고 높았고 아침이면 동네 골목길에 김치 담그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저녁이면 구수한 된장국 냄새로 집안을 채우셨습니다. 감자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두부를 손으로 툭툭 떼어 넣으신 그 국. 밥상머리에 둘러앉으면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기 전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그때는 그 말씀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신문지에 싼 눈깔 사탕 몇 알을 내미시며 웃으셨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햇빛에 비춰보면 보석처럼 반짝이던 그 사탕들. 동생 영호와 나는 누가 어떤 색을 먹을지 가위바위보를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12살이었던 저 순이에게 세상은 그 작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물을 캐고 골목 모퉁이에서는 친구들이 고무줄놀이를 하고 학교 가는 길에는 늘 똑같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런 사소하고도 빛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9월 15일 맑음. 오늘은 동생과 술래잡기를 했다. 영호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울지 않고 참았다. 어머니가 빨간 약을 발라주시며 용감하다고 칭찬하셨다. 10월 3일 흐림. 어머니가 새 옷을 지어주셨다. 파란색 치마 저고리. 거울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아 신기했다. 학교에 입고 가고 싶다. 어린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 페이지들은 제게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시간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을 내일로 보내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서리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1월 말부터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 같았던 그 소리가 어느새 창문을 흔들고 마룻바닥을 떨리게 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예광탄의 붉은 줄기는 어린 마음에도 불길한 징조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라디오에 귀를 바짝 대고 앉아 계셨고 동네 어른들은 골목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가게 셔터는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12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추위에 몸을 떨며 잠에서 깼을 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싸야겠소. 잠시만 피하면 됩니다. 눈이 녹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보자기 하나에 쌀 몇 톱과 두꺼운 손바지 몇 벌을 챙기셨습니다. 손이 떨려 보자기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풀어지는 끈을 다시 묶으며 어머니는 한숨을 삼키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몰라 방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신발, 인형. 손이 떨려 아무것도 제대로 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구석에 놓인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내 소중한 하루하루가 담긴 이 기록만큼은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이 일기장을 채울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난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평양을 떠나 북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은 거대한 강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은 따뜻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추위의 심장부인 장진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난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발등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매 걸음마다 어린 소녀의 종아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무릎까지 푹 꺼졌고 다시 발을 빼내려면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10걸음을 걷고 나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100걸음을 걷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하 40도. 숫자로만 전해지는 그 온도는 사실 온도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부까지 얼어붙는 것 같아 얕은 숨만 몰아쉬어야 했고 내뱉는 숨은 순식간에 하얀 서리가 되어 속눈썹과 털모자 가에 얼음 알갱이로 맺혔습니다. 눈썹이 하얗게 변하고 코끝이 감각을 잃고 손가락이 굳어갔습니다. 순이야, 내 손 꼭 잡아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벙어리 장갑 안의 손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속에 넣은 일기장의 딱딱한 모서리를 팔꿈치로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게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람이었다는 증거였고 이름을 가진 가족이 있다는 증명이었고 따뜻한 평양집의 온돌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우리 가족의 존재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진호 주변의 산맥은 거대한 은빛 괴물 같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산봉우리들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난 협곡은 끝없이 깊고 어두웠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그 골짜기를 유담리 하갈 우리라 불렀고 우리는 그저 죽음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길 옆으로는 버려진 군용 트럭과 주인 잃은 짐꾸러미들이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보자기, 가방, 솥, 이불. 누군가의 삶이 담긴 물건들이 눈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눈보라에 묻혀갔습니다. 가끔은 눈더미 위로 삐져나온 사람의 손이나 신발 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제 눈을 가리며 낮게 읊조리셨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라, 순이야. 앞만 봐야 산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등조차 눈보라에 가려 희끗희끗해질 때면 제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으면 안 된다. 어머니를 잃으면 안 된다. 동생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생각만이 제 발을 앞으로 내딛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불빛은 곧 적군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눈 구덩이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파서 바람막이를 만들고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으시고 제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듯 등을 바람 쪽으로 돌려 앉으셨습니다.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저는 가끔 일기장을 꺼내보려 애썼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글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일기장 첫 장에 적힌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손끝의 감각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종이의 질감과 잉크의 울퉁불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창식, 이윤숙, 김영호. 그 성스러운 이름들을 손끝으로 읽어 내려갈 때마다 멈추려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나 손이 안 움직여. 제가 울먹이면 어머니는 제 손을 당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녹여주셨습니다. 그 작은 온기조차 기적처럼 느껴지던 밤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의 피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산울림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미군 폭격기의 굉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폭탄이 터질 때마다 눈사태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비명이 밤하늘에 찢어졌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의 비명과 뒤섞인 포탄 소리 속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외투 자락, 동생의 작은 손. 그것들을 꽉 붙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눈사태 같은 흙더미가 우리를 덮친 것은 눈을 떴을 때 제 입안에는 흙과 눈이 뒤섞여 비릿한 쇠맛이 났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눈. 온통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제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의 따뜻한 외투 자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영호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뿐이었습니다. 하얀 눈 세상 속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잡힌 것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찢어지고 눈물과 눈이 섞여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가족들의 이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지켜야만
이 이름들을 지켜야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친 후 제가 어떻게 그 눈 덮인 산길을 내려왔는지 지금도 꿈결만 같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눈꺼풀은 얼어붙어 자꾸만 감기려 했습니다.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눈 위에 누워 잠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품속의 일기장이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순이야, 자면 안 돼. 이 이름들을 돌려줘야지. 일기장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동생의 목소리로.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허기가 아니라 일기장에 적힌 가족들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흥남부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슬픔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12월의 바닷바람은 장진호의 산바람보다 더 비릿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파도 소리는 포성처럼 귀를 울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거대한 검은 파도처럼 부두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람. 어디를 봐도 사람뿐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모두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중공군의 포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거대한 군함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배들이 떠나면 끝이었습니다. 배를 타야 산다. 배를 타야 해. 그 사람들의 절규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인파 사이에서 키 작은 12살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팔꿈치와 짐꾸러미에 치여 이리저리 밀려나면서도 저는 두 손으로 가슴팍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과 눈으로 얼룩진 하지만 가족의 이름만큼은 선명한 나의 일기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거대한 선창이 열리고 미군 병사들이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그 좁은 통로로 몸을 던졌습니다. 밀고 밀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누군가의 발에 밟히고 밀려나면서도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뒤집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배를 타야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면 거기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동생이 저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선실 깊숙한 곳,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악취가 진동하는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야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어 뺨에서 얼음 알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젖은 종이들이 달라붙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을 떼어냈습니다. 맨 뒷장, 아직 빈칸으로 남은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은 없었습니다. 잉크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피가 섞인 진물을 찍어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나 혼자 배에 탔다. 엄마, 미안해. 배가 흥남부두를 떠나며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남겨두고 온 세상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두가 폭파되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그 부두를 쓰지 못하도록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철갑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땅. 그곳 어딘가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동생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도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2026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박물관 기증실의 한 노신사가 낡은 보자기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타 검게 변해버린 하지만 속지는 기적처럼 보존된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군 병사였던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주운 물건입니다. 평생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간직하셨죠. 돌아가시기 전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기장을 꼭 한국에 전해달라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70년 전 소녀 순이가 적어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창식, 이윤숙, 김영호. 어린 손글씨로 쓰인 그 이름들은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로 쓴 듯한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나 혼자 배에 탔다. 엄마 미안해. 비록 소녀 순이가 가족을 다시 만났는지, 그 차가운 거제도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집을 빼앗아갔고 일상을 무너뜨렸고 가족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한 소녀의 의지만큼은 결코 얼릴 수 없었다는 것을, 영하 40도의 추위도 눈보라도 폭격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름들을 부릅니다. 김창식, 이윤숙, 김영호.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이 일기장은 더 이상 한 소녀의 기록이 아닙니다. 70년 전 그 지옥 같은 장진호와 흥남의 눈보라를 뚫고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위대한 생존 기록입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었고 사랑이었고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